네, 안녕하십니까. 윤희 대표입니다. 자, 저번 주 화요일 방송 이후에, 오늘 이제 교육 강의를 통해서 아침 방송으로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 아침 방송 같은 경우에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 강의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타임이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해시트레이더 윤준 대표이고요. 네, 현재 블랙에서 CEO를 역임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트레이딩 업계 쪽으로 하나금융투자 등등에서 같이 협업해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박수경제TV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어떤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 어떤 교육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쪽 QR코드를 통해서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을 조언드리기 위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카메라 렌즈를 키셔가지고 휴대폰 카메라를 키시면 그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 대리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공매도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드릴 건데, 자, 공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의견이 분분하죠.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이 시장 속에서 왜 우리가 공매도를 꼭 가져가야만 하나, 외국인과 기관들에게만 유리한 것 같은데 이 시장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중심으로 공매도판이 많이 짜여져 있고,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냐, 우리만 굉장히 못하게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을 위한 특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쉽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매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자, 공매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근데 보통 이제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특징이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은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시장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는 반대로 하락을 하죠. 통화의 가치는 반대로 하락을 합니다. 우리가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과자들을 사 먹을 수도 있었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었고, 이랬다라면은 현재는 이제 1,000원을 가지고선 정말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산도 같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라는 전략은 원래는 쉽지가 않은 전략이에요. 오래 끌고 갈 수도 없고,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장에서 잠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굉장히 수익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조차도 함부로 치지 못하고 상당히 꺼려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 그런데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 도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빌려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식. 자, 주식을 빌려오는 것이 첫 번째인데,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을 이해할 때 돈으로 뭔가를 사는 시장, 돈으로 이제 사과도 구입하고 모도 구입하고 이렇게 사는 시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주식 시장은 일단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먼저 깨고선 들어가셔야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식이란 것은 물건을 사고 어떤 다른 물건과 교환을 하고 이런 물물 교환을 하는 시장입니다. 물물 교환을 하는 시장이고, 주식도 물건이고 현금도 엄밀히 말하면 물건이에요.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금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물건을 교환할 수도 있고, 현금과 주식을 교환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다른 걸 교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주식을 샀다가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되팔지만, 반대로 어딘가에서 주식을 갖고 온다라면은 현금을 되살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먼저 인식을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물물거래라는 것에서 양방향은 존재하지만 한 방향만 존재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죠. 자, 그래서 이 원칙에 기반해서 주식을 누군가한테서 빌려오는 겁니다. 자, 주식을 100주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먼저 주식을 가지고선
현금을 되샀습니다. 이게 뭐죠? 매도죠. 그렇죠?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샀어요. 결국 이제 물물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만약에 팔았다고 볼게요. 100주가 주당 10,000원으로 해서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쭉 밀렸어요. 운이 좋게 주가가 밀려서 폭락장이 나왔고 1,000원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식을 되사는 겁니다. 자, 현금으로 주식을 사면 매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매수입니다. 매수로 주식을 되산 다음에 이 주식을 갚는 거예요. 그죠? 자, 갚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가운데서 현금 90만 원이라는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죠? 90만 원이라는 차익을 내 주머니에 챙길 수가 있죠. 이 관점,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90만 원을 내 수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식은 빌렸다가 다시 주식으로 되갚았다. 돈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도 빌릴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공매도의 기본 개념인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빌린다라고 했는데 보통 미수라고 해서 현금을 자주 빌리죠. 그죠? 우리가 신용 태우시잖아요. 그죠? 신용 태우시는 개인들 굉장히 많은데, 신용을 태워가지고 현금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과정을 반대로 주식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현금을 되산 다음에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물물 교환이라는 시장 안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현금만 꼭 미수를 해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식을 빌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주식이 아니라 뭐 부동산을 빌릴 수도 있고, 무엇을 빌릴 수도 있고, 뭔가 물건을 빌려서 현금을 되샀다가 현금으로 다시 챙겨가지고 나는 그 차이에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게 어떤 공매도의 기본 개념인 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매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돈으로 주식 사는 것만 활성화를 해놓고 반대로 이제 주식으로 돈을 사는 것을 비활성화 해놓는 것은 물물교환 시장에서 한쪽 물물만 사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반대로 뭐 과거로 따졌을 때 쌀로 고기를 사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고기로 쌀을 사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거래하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침체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이거 한쪽 방향을 통제를 했으나 우리가 다시 이거를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쌀로 고기를 사는 건 되는데 고기로 쌀을 사는 거 왜 안 되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반대로 이제 주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장점이냐? 자, 우리가 돈 대비 주식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 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빌려서는 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더 탄력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은 더 탄력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무한정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느냐? 무한정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나요? 분명히 아니죠. 왜냐? 기관들이 볼 때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이건 무가치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나 과열한 시장이다. 과열된 시장이다. 더 이상 이거는 매수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되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투매세를 던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급락의 수치가 더 압도적으로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너무나 초과열된 시장에서 더 이상 매수자들이 없게 되고 고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더 높은 롤러코스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롤러코스터를 높이 짓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직접 지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 공매도를 열어버리면은 자동으로 과열 상태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쳐주죠. 이거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쳐주고, 적정 주가보다 또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쳐주고, 이럼으로써 이제 시장의 적정 단가,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거래가 다 활성화 있을 때 형성되는 정상적인 가격, 그걸로 놓는 것이 자율시장 경제에서 가장 올바른 가격선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그 뭐 법정에 있는 그 천칭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정 주가로 되돌려 놓는 방식을 공매도를 통해서 통제를 한다. 양방향 거래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 양방향 거래를 전부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게 공매도 시행의 핵심적인 사유인 거고요. 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도 돈을 사는 것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공매도를 어떻게 개인들도 트레이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주식을 빌려온다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대주라고 합니다. 대주. 주식을 빌려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주 주문 종합이라는 창들이 있습니다. 주식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들한테도 대주 물량이 잔여 물량이 남아 있다면은 이자를 내고 추가적으로 빌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주가는 대주 주문 종합 창이 있고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대주 매도. 즉 한마디로 내가 주식을 먼저 빌려온 다음에 매도를 칠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 매도가 앞에 있는 거고요. 대주 상환이라고 있죠. 대주 상환이 이제 공매도로 수익을 낸 다음에 갖고 있던 주식을 다시 되사가지고 공매도 주식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입니다. 사실상 그냥 공매도라고 치시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주주문이라고 치시면은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탁원에 이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대주 물량이, 대주 가능 물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만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 가능 종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쭉 리스트가 나와 있고 대주 등급, 주식 상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 대주 가능 수량, 우리가 이제 빌릴 수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냐.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이렇게 소수의 종목들만 빌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빌려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빌려줄 사람들이 많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코스피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려줄 수 있는 대주 가능 물량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얼마든 이제 공매도를 치려면 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매도 추이에 대해서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 비중이 얼마였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어떤 외국인들과 기관들만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매도 추이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매매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 공매도 양이 얼마냐, 그 다음에 매매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얼마가 쓰였느냐,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가 얼마에 쳐졌느냐, 이것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공매도 평균가가 형성이 얼마에 됐는지를 판단을 하시면은, 자, 그 친구들이 만약에 특정 가격을 넘어서면은, 저 친구들은 손실을 봤구나, 이것도 아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저 친구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가는지까지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매 비중을 통해서, 자, 오늘 전체 거래에 대비해서 공매도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주 원인으로 매도를 쳤는지 아닌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공매도 비중이 두 자릿수, 즉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다 한 자릿수대에서 머물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중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거. 왜냐? 공매도도 그만큼 투자하는 사람에게 리스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절대로 유리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별 공매도 순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상위 종목에 랭킹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트레이딩에서 불리하겠죠. 그죠? 매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매매 비중이 이렇게 10%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트레이딩 하시던 종목이 이런 섹터군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위권 트렌드를 보시면은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테마로 인해서 이슈가 확 들어갔던 종목들, 그래서 과열 시장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됩니다.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를 때려도 동매도를 때릴 근거가 있는 거죠. 공매도를 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상위 종목에 랭킹이 돼버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해운 그리고 어떤 조선 관련된
업종으로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역시나 이제 공매도 종목이 되었고 페노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업황이 하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매도 상위권에도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수급 차트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차트를 통해서 공매도 비율이 얼마가 되고 거래량이 얼마가 되고 그 중에서 투자한 기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외인 비율이랑 그 다음에 기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재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게 외국인인지 기관인지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인 종목별 의견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오늘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라는 것은 시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물물교환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오픈 마인드로 보시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할 근거가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형성된 시장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내용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앞으로 어떤 트레이딩적인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 링크, QR 링크 통해서 톡방으로 카메라 켜셔서 QR 링크를 찍으시면 링크가 뜨죠. 그래서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윤지 대표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 대표입니다. 자, 금일장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레이딩 상에서 굉장히 어떤 매도세의 흐름이 뚜렷하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도세 흐름 속에서 공격적으로 어떤 트레이딩의 매도 포지션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매도 포지션들 이 두 가지가 이 해외장 대비해서도 좀 더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외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장이 오픈하고 나면은 그래도 반등세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흐름세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또 S&P, 나스닥, 뭐 다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 오픈하면 그래도 매수세로 끝나고 아니면 뭐 이제 약보합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래도 개장하고 나서 개파락으로 스타트를 하더라도 다시 그 개파락 부분을 커버링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개장하고 나면 매도세로 좀 강하게 밀리고 계속해서 이제 심지어 종가 마감까지 최저가로 마감하고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사실 이제 개인의 신용 비율들이 해결되고 있다라면은 좋겠지만, 개인의 신용 비율들이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만 매도세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매도세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 신용 물량은 아직까지 계속 저감해서 하면서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나오는 매도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신용 비율들이 한 번에 투매세로 전환을 해서 매도를 쏟아내게 될 경우 그때는 좀 더 심각한 매도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의 어떤 트레이딩의 특이점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정말 이 시장이 더 이상 홀딩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비율들을 홀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보다도 더 강한 어떤 뚜렷한 매도세의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장대 양봉 형태로 매도세로 향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으로 따지자면은 1014선, 1014선 같은 경우에 지지선이 있는 상태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금 아래쪽에 있던 3190선을 그냥 돌파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방 돌파해서 더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줄 걸로 보고 있고, 3140선 수준까지 하락 공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폭의 구간들이 지금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핵심 기점이 되는 것, 해외와 우리와의 차이의 핵심 기점은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장 같은 경우 그냥
현재의 저금리, 제로금리 수준으로 계속해서 동결의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특히 이제 내년 뭐 상반기 정도 돼야 어떤 인상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정도의 흐름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피하고자 현재 같은 금리를 유지하려는 흐름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채권 발행량적인 비율에 있어서 좀 적은 수치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장은 상대적으로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만큼 금리를 오히려 인상하는 방향 쪽으로 트레이딩을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상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물론 이제 한 번 인상만으로는 큰 변화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두 번가량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 인상 시점 예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8월과 11월 이제 두 가지로 인상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때 시점에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일단 신용 비율에 대한 매도세, 그죠? 신용 비율, 이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의 신용 비율에 대한 매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역시나 매도세에 대한 흐름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만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유동화가 빠른 만큼 어떤 변화적인 부분들이 빨리 눈에 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업종적인 부분들 좀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자, 일단 차트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의 흐름으로 많이 전환돼서 내려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트레이딩 포지션은 굉장히 매도세의 흐름이 뚜렷한 상태이고, 일단 2분기의 업황 자체가 좋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애초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대한 매출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그동안에 이제 핸드폰 파트에 대한 매출 부분을 화웨이와 이제 중국 적화폰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뺏어왔고, 실질적으로 지배율에, 이 점유율에 대해서 역전이 일어난 상태이고,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전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매도세를 탈 수밖에 없다. 시장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자 이제 뭐 플러블 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가형 폰으로 납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저가 납품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이익률을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매출에는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익률에는 분명히 반하는 정책인 만큼 박리담회를 확실하게 해줘야만 어떤 시장에서의 매출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삼성전자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부품 발주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 뭐 약간의 협상을 줄 수 있겠지만 일단 발주량 자체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거 분명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상승 전망을 계속해서 꾸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매출 상승에 대해서 전망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본체는 떨어질 수 있어도 이걸 구속하는 부품주들은 올라갈 수 있다. 딱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관련된 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어떤 상승세를 많이 보여왔었죠. 부품 파트 중에서도 제일 좀 더 뚜렷하게 상승하던 종목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좀 뚜렷했던 거 MK전자 같은 종목들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세로 어떤 폴더블 관련된 언급이 끝나고 나서부터도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줘 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DNF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DNF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들 상승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방향성의 차이, 보시면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움직임만 봐도 대부분 다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그래도 일단 올해 초 대비해서도 올해 초에 뭐 살짝 무너지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구간을 끌어오고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어떤 뚜렷한 부품주들의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첨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첨보의 경우에도 아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가 작년도 하반기에 이제 횡보세에서 매수세 쪽으로 전환하면서 매수세로 계속해서 밀어서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 발주량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 공격적인 매출 성장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화를 끌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실 이제 반도체 파트는 핵심 키워드는 아니에요. 올해는. 올해는 핵심 키워드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백신과 2차 전지 파트가 더 핵심 키워드로 부상이 되어 왔었죠. 시장에서 이제 5월 정도에는 이제 조선이나 해운 쪽 파트들이 공격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줘 왔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버려지고, 실질적으로 테마가 사라지는 타임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와 백신들이 상승해주는 흐름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2차 전지 파트에 속해 있던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2차 전지 파트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파트나 양쪽 다 수혜를 보면서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원익 P&E 같은 종목들. 원익 P&E는 저희가 저번에 트레이딩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청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 톡방 하단에 링크 QR 카메라로 찍으셔가지고 링크 넘어오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추가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원익 P&E를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어디서 진입했었는지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때 저가에서 저번 주 이제 화요일 방송 이후죠. 화요일 방송 이후에 원익 P&E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가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수익 청산까지 부분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오르지 않았던 기업들을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가에서 떨어지는 거를 거의 접짓고 매수한 다음에 수익화까지 가능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 타점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 트레이딩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타임에 다루기로 하고요. 뭐 톡방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주시면은 간단히는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톡방에서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섹터 중에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거 KG 케미칼이 있죠. KG 케미칼도 이제 저희 보유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익화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G 계열사 중에서도 어떤 본인들의 모멘텀을 2차 전지 파트 쪽으로도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케미칼 관련된 파트들이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31장의 어떤 상승세로 수익화가 가능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KG ETS 관련된 파트들은 이제 백신 쪽 파트이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파트이고,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4차 산업 부분에 대한 어떤 테마 준비를 상당히 좀 잘해오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 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 캡처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적인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항상 매번 강조드리는 거는 이 기업에 있어서 매출적인 부분들을 아예 그냥 제외해놓고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냥 기술적인 거에 100% 의존해가지고 매출적인 것들을 상당히 버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종목을 서칭하실 때 이 기술적인 부분들과 기본적인 부분들 두 가지를 전부 다 토끼를 잡고선 트레이딩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의 비중이 뭐 100%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이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상황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트레이딩을 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을 버리시는 건 정말 그거야말로 이제 기본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매출적인 부분 굉장히 상승세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거의 연 단위로 조 단위 회사가 매출이 뭐 80% 이렇게 증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냈었고 거의 뭐 80% 가까운 매출 한번 만들어냈고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올 때도 뭐 거의 60% 수준의 공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만들어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조단위급 회사가 저런 매출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전례가 없는 사례들 중 하나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2차 전지 파트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려왔는데 이제 다시 백신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백신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테마는 이제 mRNA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내용이 사실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NA 파트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이제 mRNA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던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아이진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아이진은 이제 청산 물량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이진은 이제 더 이상 보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탈 사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봉 같은 경우, 이제 영망치형이라고 하는 이런 캔들들의 경우에는, 자, 저는 이제 캔들을 가지고선 이거는 뭡니다 정의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 캔들의 형태 딱 하나만 가지고선 기다 아니다로 따지는 것은 굉장히 너무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 이걸 그냥 쪼개서 보시면 됩니다. 일봉을 그냥 일봉망으로 단축해서 보지 마시고 거래에 대한 트레이딩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쪼개서 보세요.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다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 짓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고, 쪼개서 보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방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7월 1일장 포지션이었죠. 7월 1일장에 나온 거래량 이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7월 1일장에 시초가 폭등을 시켰는데 사실상 그 뒤로는 대부분의 거래량들은 음봉에서 폭발해서 나왔습니다. 이 날장에 대부분의 거래량이 어느 차트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음봉 형태에서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나왔었죠. 음봉에서 거래량 폭발했었고, 또 음봉 거래량이었고, 중간에 매수세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이제 가장 저가 거래량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매도세 거래량 나올 때 최고 거래량을 찍었고, 계속해서 이 매도세 흐름의 거래량을 통해서 자금이 이탈을 해왔습니다. 시초가에 들어왔던 물량 대비해서 이후에 쌓아왔던 매도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무조건 캔들이 이제 양봉이 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이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꼬리의 형태를 통해서 나왔던 거래량이 메인 거래량인지 아닌 거래량인지를 보려면 분봉으로 쪼개서 보시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백신 섹터도 이제 상당히 어떤 집중도를 많이 가져왔고 올해 계속해서 메인 테마였는데 거래량적으로 상당히 이탈했다라는 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 주식 관련된 파트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는데 추가적인 질문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많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아래 톡방 링크 통해서 카메라로 QR코드 찍으시면은 링크가 뜹니다. 그냥 일반 카메라 눌러서 찍으시면 뜨고요. 그래서 글로 들어오셔서 추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신 대표입니다. 자,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임에는 해외 선물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해외 장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트렌드는 사실상 이제 저번 주는 FOMC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이었죠.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느냐, 이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굉장히 좌우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FOMC에서 실질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본인들은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을 아직까지는 시행 안 하는 걸로, 예정에 대해서는 잡지만 시행 안 하는 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한 가실 수 있어서 쉽게 정리를 드리자면은, 자,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시장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진행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부양을 진행을 해왔죠. 그 결과 이제 작년도 한 해 동안에 공격적인 증시 성장세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원래는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도세를 통해서 하락장이 나왔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매수 쪽으로 쭉 끌어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양적 완화는 이제 시장에 있는 채권 물량들을 매수를 해서
본인들이 경기를 부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통화량을 뿌려줌으로써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결론은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성공을 해왔어요. 성공을 해왔고 시장을 끌어올려 왔는데 한도 끝도 없이 시장에 돈을 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돈을 붓게 되면은 시장에는 통화량이 너무나 과도하게 넘쳐나고 이 과정에서 문제는 이제 개인들도 이 물가를 따라오면 좋은데 증시도 올라가고 뭐 기본 물가들도 전부 다 상승을 해줍니다. 전부 다 상승을 해주고 뭐 심지어 뭐 밥값도 상승을 하고 모든 게 상승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이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뭐 주식이 올랐으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뭐 혹은 물가가 뭐 집값이 올랐다면 집값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 여력에 대한 부분들, 소비 여력, 소비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이 중요한데 소비 판매에 대한 현황은 전혀 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소비 판매에 대한 현황은 전혀 안 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현황에서 증시만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게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거고요. 이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 끝없는 자산가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회수를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코로나가 이제 슬슬 끝나가지 않았냐, 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재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더더욱이 이번에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즉 양적 완화했던 걸 다시 회수하는 과정, 혹은 이제 매입을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축소하는 과정, 이 두 가지 어떤 옵션이든 간에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애매한 상황 속에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FOMC, 즉 이제 연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글로벌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은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건 혹은 뭐 통화 정책이건 간에 앞으로 시행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는 진행하지 않는다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자, 증시 입장에서는 원래는 상승해 주는 게 맞습니다. 상승해 주는 게 맞고 앞으로도 이 정책이 지속이 되는 한 올라가 주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과도한 자금들이 매수에 그동안 쓰였다는 거죠. 지금 1년 동안에만 오른 게 작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 S&P의 경우에는 2163선에서 현재 4395선이기 때문에 그냥 100%가 올랐거든요. 그냥 100%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의 고성장이 발생을 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2008년 금융위기가 굉장히 미미하게 보일 정도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2009년도 저점이 이제 676선 정도이고 그 이후로 2009년부터 2020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른 게 3,400 정도니까 2,000선 가까이를 1,800, 1,500 이 정도를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준만큼을 그냥 이제 1년 만에 올려버린 거죠. 그냥 1년 만에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고성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선 주가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걸 걸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장이 폭락으로 전환될 리스크가 올라갔어요. 폭락 전환 리스크가 올라갔는데도 연준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왜냐? 델타 때문에 그리고 다음 뭐 람다 계속해서 나가는 그 변이체들 때문에 현재는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투여율이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는데 그 와중에서도 100%가 아니죠. 60%가 넘는데 60%가 넘는 과정 속에서도 공격적인 어떤 지수 상승은 안 나오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이제 FOMC의 정책 회수 부분으로 인해서 살짝 반등하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는 횡보세로 흐르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코로나에 대한 재증가 60%가 넘는 투여율 속에서 다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재증가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미국 경제 속에서는 불안정한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불안정한 요소 속에서 이제 다음 변이체 그리고 그 다음 변이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명히 접종 예방률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것이고 더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각국마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예요.
이 백신에 대해서 로컬화를 진행을 하고 로컬화를 통해서 로컬 생산, 즉 이제 지역적인 생산을 전부 다 한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신규 투여를 진행하고 업데이트하고 신규 투여 진행하고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패턴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신규 백신을 통해서 변이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그 후에 백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대응 방식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바꾼 대응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S&P 얘기 드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탄력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2부에 얘기 드렸던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부분은 나쁘지 않은 추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오일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를 드리면,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무너졌었습니다. 무너졌었던 핵심 이유는 이제 오일에 대한 공급 문제, 공급 문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산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오펙이 빠른 감산에 대한 완화 조치로 폭락장을 만들었었는데, 자, 폭락장을 만들고 나서 너무나 빠르게 다시 커버링을 보였어요. 지금 심지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공업단지들도 수요가 다시 재감소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방향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올리게 될 경우 오펙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증산 조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기존에 있던 이제 석유 수유량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 재확진 증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소하는 추이가 발생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가격은 한 번 더 폭락장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폭락세가 발생할 때 역시 증시와 함께 조정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 상중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왜 증시와 오일이 같이 함께 흐르는 경우가 많으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S&P를 구성하는 종목들, S&P 500을 구성하는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종목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10% 이상의 섹터 범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증시 종목에서 S&P 종목들, 특히 오일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나 매출 부분 혹은 이제 재료를 원자재로 쓰는 경우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들에 아예 이제 과거부터 입력되어 왔던 어떤 오일과의 연동적인 매수 매도, 이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오일 유가가 떨어진다 그럼 S&P는 일단 비중 정리를 들어가는 퍼센트지로 발생한다라는 거, 그 부분이 어떤 시장에서의 가장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와중 속에서 이제 오일이 한번 폭락장 발생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미국 증시장도 같이 매도세가 발생했던 부분이다. 지금 오일이 올라가 주니까 지금 저항은 더 이상 크게는 안 생기고 증시도 똑같이 올라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보시면은 골드는 최근에 월물 교체 있었죠. 월물 교체 혹시라도 안 하고 거래하시는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7월달 들어서는 매수세를 좀 타고 있어요. 매수세를 타는 이유가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즉 통화 가치에 대해서는 상승을 하락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증시 자산에 대해서는 상승을 일으키고 했던 흐름들이 이제 패턴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폭락장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들어서는 반대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결과물이 이번 FOMC에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골드는 탄력적인 성장세가 가능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매도세가 완연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막판에 꺾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이 FOMC에서 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을 결론적으로는 지지하는 쪽에 발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와 이 증시 자산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원래는 있죠. 원래는 있는데 둘 다 자산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즉 달러가 하락을 보인다 쪽으로 발표가 되면은 자산들은 동시에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화 중에서도 핵심인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거치고 있다. 일봉상으로 그냥 뚜렷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머지 자산들이 올라간 거다. 딱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유로랑 반대 통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유로의 경우에는 반등 방향 쪽으로, 그죠? 반등 방향 쪽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세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메인 방향성을 다시 상승 쪽으로 잡고 있다. 다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매도선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유로는 올라가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자, 유로는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달러 인덱스 반대로 100% 흐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본인들 자체가 시장이 좋지가 않죠. 이 유로장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은 상태이고 언제든 폭락장으로 거칠 수가 있고 언제든 통화가 달러보다 더더욱이 똥값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어떤 달러의 흐름을 역이용한 상승세를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방향성은 미국보다 더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장으로 흘러내릴 시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유로로 인해서 유로장 자체의 증시 모멘텀, 유로장 자체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접 국가인 파운드도 같은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파운드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명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비중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의 반대 통화라는 것 하나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달러가 공격적인 하락세를 타게 되면은 파운드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에 대한 흐름까지였고요. 최근에 이제 농산물 쪽을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저는 가급적이면 농산물은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수요 공급에 대해서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정보력은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에게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파트에서 수익을 내는 비중이 적고요. 일단 그리고 자산 유동화가 힘들죠. 유동화라는 거 이제 사고 파는 거에서 내가 사고 싶은 호가에 사고 내가 팔고 싶은 호가에서 딱 바로 체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체결이 안 된다라는 거. 호가가 막 끊어지는 흐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호가 갭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에너지에 대해서도 얘기 드린 상태이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자, 최근 들어서 이제 VIX 파트가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매도세가 발생할 경우에 반등적으로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을 해주게 되죠. 시장 리스크가 높아지면 상승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적인 리스크를 많이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참고를 해서 거래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국내장에서는 이제 VIX ETF라 그래서 ETN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거래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 증시 매도장에서의 수익을 또 추구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아래쪽에 QR 통해서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면은 또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또 관련된 내용들 더 얘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또 추가적인 얘기들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